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교재 페이지 54페이지죠. 페이지 54페이지 펴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법률행위 해석은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일단 열심히 공부해도 잘 틀리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조차 모르고 틀리시는 부분이고요. 물론 시험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부터 이제 의사표시라는 거를 할 텐데요. 의사표시가 관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때 요 법률행 해석이라는 부분도 이해하고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로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매년 나오는 편이고요. 또 기초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고 좀 이렇게 이해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내 거로 어떻게 해요? 정리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교재 보시면 제4절에서 법률행위 해석해서 첫 번째 의의가 나오고 해석에 필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죠. 지금 타이틀이 뭐냐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은요. 법 해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공부를 처음 하시면은 해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걸 엉뚱하게 법 해석으로 오해하셔서 생각하다가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 해석이 아니라 뭘 해석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죠. 자, 법률행위가 뭐냐?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다. 그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가 됐네요. 자, 법률행위 해석은 왜 하냐면요. 그 법률행위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었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이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법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석합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하는데 법률행위 해석은 뭘 말한다고요? 의사표시 해석을 말하는 거다. 기억해 두시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55페이지 오시면 2번에서 법률행위 해석 방법이 나와요. 여기서 좀 제가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우리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표자라고 하고요.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을 을을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가 합치되고 있다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법률행위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때 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예를 듭니다. 갑이 지금 의사, 속마음은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말로는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갑이 어떤 상태라고요? 뭘 팔고 싶어요? 계집 팔고 싶으면서 말로는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을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를 모르겠어요. 요걸 확정하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이고 뭐인 거예요? 법률행위 해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럼 상대방 입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을이 들은 걸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표시, 다시 말하면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요 사례를 규범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이 아닌 갑, 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표자 입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갑, 표자, 갑의 의사,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내심적 효과 의사를 속마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집이 되는 거죠. 감이 잡히시나요, 이게? 자, 그럼 이제 뭐가 원칙일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겠죠. 다시 말하면 자연적 해석이 뭐겠어요? 예외겠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이 원칙이라면 우리는 거래할 때마다 그 상대방의 뭐까지 생각해야 돼요? 속마음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뭐 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 말한 갑이 문제인 것이지 똑바로 들은 을은 문제가 없잖아요. 따라서 거래 안전이나 똑바로 들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원칙인 거예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별말 없이 뭐 제한 없이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럼 뭐가 돼요? 맞는 거지만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따진다. 그럼 뭐예요? X예요.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결정한다. 그럼 뭐예요? 맞는 거지만 표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무슨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원칙이니까 언제 규범적 해석하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칙이다. 그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면요.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상대방이 없으면 규범적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속으로는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말한 대로 뭘 팔겠다고 한 것이 돼요?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므로 속마음을 뭘 팔겠다고 한 거예요?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99% 끝난 거예요. 이것까지 이해하시고 요거 가지고 좀 더 검토해 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인데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요.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갑은 속으로 뭘 팔고 싶다고요? 계집. 말로는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이에요. 근데 우리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한 경우에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냐면 규범적 해석이니까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인 거예요. 근데 또 을은 뭘 사겠다고 했어요? 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갑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불일치되어 있고요. 갑이 지금 자신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돼요. 우리가 착오는 이 뒤에서 따로 배우는데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들고 있는 것처럼 무슨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2014년도 시험 문제에서 답이었어요. 다시 한번요. 자,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뭘요? 집을 팔겠다고 했더니 을이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하면 규범적 해석을 결과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집이고 을은 뭐 사겠다고 했어요? 집을 사겠다고 했으므로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만 갑의 입장에서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다면 실수한 거죠. 이게 뭐라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전제해요? 규범적 해석을 전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상 규범적 해석은 아니잖아요. 예외적으로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 을은 뭐 사겠다고 했어요? 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착오와 불합의는 사실관계는 똑같아요. 다만 규범적 해석을 하느냐 자연적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단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이 두 문제는 계약법에서 따로 착오와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에서 비교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좀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요.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다고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근데 을은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상대방 을이 알았기 때문에 이 사례는 무슨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 경우에는 속마음대로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하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표시했더라도 오표시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아무런 해를 주지 않았죠.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해석 결과인가요? 자연적 해석 결과죠. 다시 한번요. 갑은 속으로 뭘 팔고 싶어요? 계집을.
말로는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을. 근데 을은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면, 자연적 해석의 결과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니까 계집으로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표시했더라도 계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이거는요 들으시면 이해하시거든요. 근데 지나가 버리시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도 연습장을 펴보시고 한번 저처럼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보셔가지고 아, 이 얘기구나 라고 딱 깨달음만 얻으면 잊어버릴 것도 없고요. 많은 문제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교재를 보자. 자, 교재 보시면 규범적 해석이 먼저 나오죠. 의의와 근거. 의의는 뭐라고요? 불의를 치댔을 때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인데 2번 적용 범위에서 나와 있죠. 원칙적 해석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규범적 해석이냐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원칙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핵심 판례는 무슨 판례들이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러면 무슨 해석이 원칙인 거예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죠. 첫 번째 판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뭐죠?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에요. 뭘 해석하는 거라고요? 표시행위를.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따라서 만약에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처럼 별말 없이 표시의 의미를 탐구하는 거다라는 건 맞지만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거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계속 이어서 볼까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뭐라고요?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아주 대표적인 잘 나오는 규범적 해석에 관한 판례입니다. 사실관계는 요래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친구예요. 근데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예를 든 거죠. 친구래서. 근데 어느 날 을이 갑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망했대요. 뭔 소리냐 그랬더니 네가 빌려준 5천만 원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려고 했는데 망했다. 미안하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빌린 돈 5천만 원은 다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마련해 보니까 3천만 원 밖에 없더라. 이참에 3천만 원이라도 받을 요량이면 주고 끝까지 5천만 원 다 받겠다고 하면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갑의 입장은 너무 괘씸하죠. 그죠? 근데 갑이 알아봤더니 을이 망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갑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일단 3천만 원을 받아주고 나중에 2천만 원은 추가로 받겠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2천만 원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뭐 할 마음이 없냐면 면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단 받아야 되니까 그러자 내가 2천만 원 뭐죠? 표기하겠다라고 해서 표시는 2천만 원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고 했냐면 면제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3천만 원을 갚았고요. 갑은 을에게 돈을 다 받았다는 의미에서
영수증에다가 뭘 써줬냐면 총완결이라고 적어줬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며칠 지났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떼부자가 됐대요. 이랬을 때 갑이 을에게 추가로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자, 생각해보죠. 갑은, 속마음은 2천만 원을 면제할 마음이 없었죠. 근데 말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면제한다고 했고,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됐으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무슨 해석이 원칙이라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예요. 따라서 표시된 대로 2천만 원 잔존채무를 뭐 한 거예요? 면제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또 복권 당첨에 대해서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갑은 원칙적으로 추가로 2천만 원 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요. 판례 읽어볼까요? 두 번째 판례입니다. 총완결이라는 문헌이 부기된 영수증이 있어서 통 영수증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채무를 면제한 것이 뭐예요? 유효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이 원칙입니까?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그런 거예요. 됐죠? 그 다음 5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연적 해석이 나와요. 자, 의의는 뭐죠? 표의자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뭐죠? 자연적 해석이고 2번 적용 범위인데 예외죠? 그럼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느냐? 상대방이 없다면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1번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나오고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갑은 계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고요. 을은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임을 알아서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하면 속마음대로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죠. 무슨 해석일까요? 자연적 해석일까? 이걸 뭐라고요? 오표시 무효원칙이에요. 왜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계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런 해를 주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해요.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그 중간에 84 데모스트라치오 논 노스테트 해가지고 꼬부란 글씨가 나오죠. 요 꼬부란 글씨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거든요. 근데 과거에 한번 요 꼬부란 글씨를 출제한 정신 나간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스펠링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 뭐죠? 눈으로 좀 익게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판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갑토지 을토지에서 대표적인 판례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팔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갑토지예요.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뭐라고 써놨냐면 을토지라고 적어놨고요. 물론 상대방은 을토지가 아니라 갑토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갑토지를 사겠다라고 뭐 한 거예요? 승낙을 한 거죠. 그럼 그 결과 뭐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돼요? 속마음대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죠? 성립되는 거예요. 무슨 해석 때문에? 자연적 해석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을토지가 이전 등기됐다면 그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것이니까 말소하고 새롭게 또다시 뭘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거죠. 박스에 있는 판례를 한번 읽어봐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까지 일단 끌어보면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고요. 계속 보시면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까지 또 끊어보면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이거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착오 문제는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하거든요. 이 사례는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짐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니까 무엇을 이유로는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사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하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했대요. 결론은 뭐예요? 자연적 해석 결과 의사에 따라서 뭐가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을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고 새롭게 뭘 이전 등기해줘야 돼요?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준다. 자연적 해석 결과하고 무슨 문제는 아니라고요? 착오 문제는 아닌 거죠. 아주 잘 나오는 판례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57페이지에 이게 뭐가 나오냐면 보충적 해석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예요. 그러면 보충적 해석이라는 게 껴들 게 없거든요. 그럼 뭐냐 이게. 자, 이런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적 해석 일단 제3자 시각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일단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맨 처음부터 뭘 하면 안 돼요? 보충적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의 성립이 확정되었으나 일단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이나 규범적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 흠결, 틈이 있는 경우,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 이를 제3자의 시각에서 해석에 의하여 보충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보충적 해석이라 한다. 따라서 보충적 해석은 언제 합니까? 규범적 해석이나 또는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문 해석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게 보통 이제 오지선다잖아요. 시험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시는 분은 지문을 반드시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5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해석 방법이 총 몇 가지예요? 3가지다 보니까 5개 만들기가 째요. 그래서 이 예문 해석이라는 거를 지문으로 뭐예요? 넣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는 건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약관에 관한 문제예요. 약관이 뭔지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또 배울 건데 간단히 보면 약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해요. 따라서 약관은 다수를 상대한다는 점,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은 있지만 어차피 뭐인 거예요? 계약의 내용, 계약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할 때, 약관의 내용이 잘못됐을 때 법원이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판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둘이 재판하러 왔어요. 그러면 판사는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고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지, 판사가 계약서의 내용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정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계약하면 어떻게, 이거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약관도 뭐라면요, 계약의 내용이라면 판사가 임의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수정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관이 불합리하다, 불공정할 때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떤 이론을 펴냐면, 약관 중에서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면 이 불공정한 조항은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놓은 문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라는 해석 이론을 폈는데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하실 때 본문 나오고 뭐가 나와요? 예문. 그 예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약관도 뭐라고요? 계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이 뭐 할 수 없어요?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약관 내용 중에서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면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고 예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 이론을 피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예문 해석이라고 해요.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재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표준이 나와요. 일단 의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둘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임의법규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일단 요 네 가지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단계 문제라는 점이에요. 목적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인 관습, 안 되면 임의법규, 안 되면 신의 성실 및 조리지, 요 네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해석의 기준으로 쓰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뭔 소리냐 이게. 우리가 지금 이번 강의 때 뭐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라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또 뭐가 나와요? 해석의 기준 표준이 나오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뭐예요? 결합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보죠. 자, 제가 전에 강의하면서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말이 아니라 목적과 법률 효과가 같은 말이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갑이 을과 만나서 A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그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A 건물이겠지만 갑의 목적은 건물이 아닌 거죠. 갑한테 왜 파세요? 파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럼 뭐 한다고요? 돈이 필요해서. 다시 말하면 매매 대금을 받는 게 갑의 목적이고요. 매매 대금을 받는 게 결국 뭐예요? 법률 효과거든요. 따라서 목적과 법률 효과가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았지만 목적과 의사표시가 뭐죠? 같은 의미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목적을 뭘 말한다고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의사표시. 커피 먹기를 원하면 뭐죠? 커피를 먹는다. 그죠?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당사자의 의도한 바, 원하는 바,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강의 때 의사표시만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뭐 가지고 해석이 끝난 거예요? 목적 가지고 해석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좋은데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뭘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라고 한 거는 뭐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하는 거다.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다. 해석이 끝나면 좋지만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그때는 뭐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 2번 당사자의 목적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5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사실인 관습이 나오거든요. 저는 교재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적어놨거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인 관습이 뭐냐는 말인데, 이 사실인 관습은 뭘 말하냐면요, 오랜 관행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들을 뭐라 그래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된 관행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투리예요. 사투리.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 경상도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뭐 생각보다는 사투리를 잘 안 쓰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뭐 대부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경상도 분들이 잘 쓰시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 그분들은 그냥 막 하시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래라는 말이에요. 아래. 내가 아래 말이야. 아래 이런 식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아래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경상도 분이 저한테 아래 내가 가야산 갔다 왔어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아래라는 말이 뭐예요? 밑이라고 하는 의미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경상도 지역의 사투리를 고려해 보니까 아래라는 말은 뭐 전에, 며칠 전, 엊그저께 이런 말이다라는 뜻이 된다면 무엇이 해석에 동원이 된 거냐면요.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동원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경상도 분이 뭐죠? 아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아래라는 의미를 엊그저께, 며칠 전, 전에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무엇이 해석에 동원이 된 거라고요? 사투리,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뭐죠? 동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관행적 표현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 현장 가면은 1번 말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오야지, 시다, 가회당, 빠겠어요. 저는 솔직히 대충 알아듣겠는데 가회당이란 말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일본 말이던데. 그 건설 현장에서 가회당이라고 하면 그걸 뭘 말하냐면 계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된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가회당이라고 해요.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관행적 표현에 의한다면 그 가해당이 계단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뭐가요?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뭐가 된 거예요? 동원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민법전 임의법규를 찾아보는데요. 임의법규 가지고는 솔직히 해석이 거의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성실 및 조리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데, 요 조리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말뜻은 사물의 기본 법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 사회 통념 요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이해하시기 편하죠. 그죠? 조리는 뭐라고요? 상식, 사회 통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 의사표시 가지고도 안 되고 사실인 간섭으로도 안 되고 임의법규도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통념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신의성실 및 조리도 뭐가 되는 거죠?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재 내용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 오시면 4번 해가지고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장황하고 별 의미도 없거든요.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다.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문제는 뭐죠? 법률 문제이므로 상고심의 대상이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 결론을 좀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